Over to you. Thank you.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 성급의 조성철이라고 합니다. 한국 성급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모든 선박들은 그 선박이 등록된 기국의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박이 안전하게 지어졌는지, 그리고 모든 국제 규정들을 잘 따르고 있는지 를 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기국 등록된 국가에서 그 역할을 전문성이 좀 떨어지거나 조직이 작을 경우에 전문 기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부를 대행한 검사 업무를 하고 있는 단체가 바로 성급 단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60여 개 성급 단체가 있는데요. 한국 성급 코리안 레지스터 오브 shipping이라는 영문명을 갖고 있는데, 저희 줄여서 KR이라고 하는데, KR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한 6위 정도에 랭크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성급은 약 한 76개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 국가들 대신해서 선박 검사를 하고 있고요. 또 한국에 위치하다 보니까 한국 정부의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이라고 유엔 산하 기관 중에 하나인 IMO에서 MEPC, MSC 등등 국제 규정에 관한 회의에 직접 참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국제 규정, 그 중에서도 특히나 에미션 관련된 규정들만 좀 뽑아서 이번에 같이 공유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선박의 에미션에 관한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요. 그리고 순서대로 녹스, 속스, 오타가 좀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CO2, 그 외에 최근 디스커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 이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은 좀 특이한 특성을 갖고 있죠. 각 국가들에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박은 모든 국제 항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만 머무는 게 아니죠. 미국도 갔다가 유럽도 갔다가 아시아도 갔다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산업이 두 가지죠. 항공하고 해운. 그래서 항공과 해운은 국제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박들은 IMO에서 규정한 국제 협약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요. 그 국제 협약들, 수많은 협약들 중에 환경에 관한 협약은 요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마폴이라는 협약이 있습니다. 마린 폴루션 프리벤션 레귤레이션의 약자인데요. 마폴 안엑스 1부터 안엑스 6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각 안엑스별로 규제하는 물질들이 틀립니다. 안엑스 6가 바로 에어 폴루션에 관한 규제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안티 폴링 시스템, 페인트에 들어가는 TBT 성분을 규제하는 거, 그리고 발라스트 워터라고 해서 선박의 평형수 안전을 위해서 평형수를 특정 해역에서 다른 해역으로 이동했을 때 생물들의 어떤 교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취지하에 규제하고자 하는 BWM 컨벤션, 그리고 선박을 스크랩할 때 선박에 남아있는 환경 오염 물질들을 규제하고자 하는 쉽 리사이클링 협약. 이 정도가 이제 대표적인 환경에 관련된 협약들입니다. 그 중에서 안엑스 6, 마폴 안엑스 6 에어 폴루션 관련된 규정들에는 녹스, 속스, 볼레타일 오르가닉 컴파운드, 그리고 오존 디플렉팅 서브스탄시스, 그리고 CO2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선박에서 배출 가능한 오염원들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요. 이 위에 보이시는 것들이 에어 폴루션에 관련된 녹스, 속스, CO2, PM, 그리고 오존 파괴 물질, 그리고 VOC이고요. 그 밑에 이제 오일, 스웨이지, 가베지 등등 다른 기타 오염 물질들을 그림으로 도식한 겁니다. 특히 에미션 관련된 최근 이슈들은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속스, 녹스, CO2 그리고 PM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고요. 다른 레귤레이션들은 이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를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PM 같은 경우에는 아직 뚜렷한 규제가 잡히지 않고 현재 디스커션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녹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스는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선박의 컨디션 중에 일어나고요. 녹스를 규제하고자 하는 이유는 엑시드 레인이나 아니면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규제를 하고자 하는 거죠. 저보다 더 잘 아시라고 믿습니다. 선박의 녹수 규정은 오전에 다른 분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수년간의 선박에서 배출되는 녹스 기준을 데이터를 컬렉션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처음 기준인 티어 1을 잡았습니다.
그 티어 1 기준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티어 2, 티어 3로 이렇게 점점 강화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는 티어 3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준을 잡았던 이 티어 1은 그동안 수년간의 데이터의 민 라인이라고 보시면 그때 생산되던 엔진에 비해서 지금은 약 80% 정도 강화된 녹스 기준을 지금 규정을 받고 있죠. 근데 제가 뭐 이 3.4 요게 지금 티어 3의 기준인데 요게 뭐 자동차나 다른 산업계에서는 더 시비어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요 티어 3도 그렇고 뒤에 나올 이제 속스라든가 다른 CO2 규제들도 선박에서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IMO에서의 논의는 이거를 더 강화해 나가자는 추세인데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어제 오늘 요 포럼에 참석하면서 다른 산업계 전문가들의 발표를 들어보니 또 다른 자동차 뭐 혹은 란로드 머시너리 쪽에서 상당한 기술 발전을 먼저 이루어진 것을 보고 조금은 안심을 하게 됐습니다. 선박은 아무래도 조금 따라가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단계적으로 티어 1, 2, 3가 기준이고요. 그 기준 적용일은 선박의 킬레이드가 기준입니다. 선박의 킬레이드라는 건 선박 건조 단계의 첫 시작 단계를 의미하고요. 2000년에서 2011년도에는 티어 1 이미 끝났고요. 2011년에서 16년도까지는 티어 2도 이미 끝났고 현재는 티어 3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만 티어 3는 기술적으로 뭐 어치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이 규정을 만들 당시에 티어 3 규정을 적용받는 곳은 에미션 컨트롤 에어리어라고 하는 배출 통제 지역으로만 한정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모두 다 티어 2를 만족하면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그림 아침에도 한번 보신 그림이랑 유사한데요. 지금 현재 에카 지역, 녹스 에카 지역으로 규정된 곳은 요 빨간색 지역입니다. 노스 아메리카와 요 하와이를 포함한 그리고 요 푸에르토리코 지역 요렇게가 지금 녹스 에카 지역이고요. 그리고 최근 있었던 IMO 회의에서 요 북해와 발트해가 2021년 1월 1일부로 녹스 에카 지역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요렇게가 현재 녹스 에카 지역이고요. 이 노란색으로 칠해진 건 퓨처 에카라고 해서 에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고요. 에카 지정을 위해서는 IMO 협약 규정에 따라서 그 지역의 환경 영향성 평가 그리고 그 지역에서의 녹수 배출로 인한 어떤 경제적인 영향성들을 평가해서 연구 보고서를 IMO에 제출하면 그거를 뭐 검토하고 승인하고 채택하고 발효까지 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5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이 노란색으로 칠해진 데는 그러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굉장히 액티브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2020년 정도 되면 에카 지역에 들어오려고 지금 움직임이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스터디는 하고 있으나 언제가 될지는 누구도 장담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의 녹스 검증은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은 이제 쇼 테스트 베드에서 이렇게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녹스 배출 검사 결과를 가진 녹스 테크니컬 파일을 만들어내면 그거를 저희 성급에서 검증한 다음에 EIPP, 이 엔진 인터내셔널 에어 폴루션 프리벤션 서트라는 거를 승인 증서를 내줍니다. 그러고 나면 이게 선박에 탑재가 되고 이 선박이 시 트라이얼, 시운전 할 때 온보드 베리피케이션 한 번 더 해줍니다. 그 끝에 나오는 증서가 IAPP 증서, 인터내셔널 에어 폴루션 프리벤션 서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페리오디칼 IAPP 서베이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매년 서베이 할 때마다 한 번 더 녹스 배출량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선에는 증서가 두 가지가 이렇게 비치가 되게 됩니다. 티어 3 규정을 만족할 수 있는 기술력이 현재 선박에는 이와 같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뭐 앞서서 많이 얘기 나왔던 EGR, SCR 그리고 이제 가스 엔진.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가장 현실성 있는 기술들이고요. 그 중에서도 SCR이 가장 이제 보편화되어 있고 가장 이제 많이 쓰여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EGR은 티어 3까지 이거를 달성할 수 있느냐에 대한 퀘스천이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검증 단계가 좀 더 필요하고요. 가스 엔진은 예전에는 연료유 값이 높았을 때는 가스 엔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는데 요새 연료유 값이 확 떨어지면서 가스 엔진에 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높아서 좀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주들은 SCR을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박의 SCR의 모습입니다.
선박 엔진은 굉장히 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3, 4층 높이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요게 이제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입니다. 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게 층층이 되어 있죠. 그 옆에 달려 있는 요게 SCR입니다. 거의 뭐 한 반 정도 되는 사이즈죠. 굉장히 큰 사이즈라서 선박에 설치할 때 공간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이거든요. 그래야지만 컨테이너를 몇 개 더 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장소 차지하는 부분도 굉장히 선박에서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발전기 엔진에 추가된 SCR의 모습인데요. 발전기 엔진이 뭐 조그만해 보이지만 이게 이제 사람이 밟고 올라서는 스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엔진인데도 불구하고 SCR 사이즈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카 지역이라고 불리는 티어 3 규정을 만족해야 되는 지역이 있고 그 외의 모든 지역은 티어 2를 만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SCR 시스템에 SCR을 거칠 수 있는 라인이 있고 SCR을 거치지 않고 클로즈한 다음에 다이렉트로 터보차저로 나가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패스 방식을 취향해서 항상 SCR을 돌리지 않아도 되는 지역은 또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속스 관련 사항입니다. 속스도 에미션 컨비션 중에 일어나죠. 다음과 같은 영향성이 있고요. 속스 규정은 크게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속스도 마찬가지로 에미션 컨트롤 에어리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에미션 컨트롤 에어리어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에미션 컨트롤 에어리어 이외의 모든 지역은 뭐 제가 IMO라고 이름 붙였지만 글로벌 에어리어고요. 지금 현재 기준 연료유 내 황함유량 3.5% 미만을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스 에미션 컨트롤 에어리어는 2015년 1월 1일부터 0.1%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에어리어에서 2020년 1월 1일이 되면 이제 0.5%로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2020년 0.5% 강화되는 이 규정을 2020 설퍼 캡, 뭐 0.5% 설퍼 캡 뭐 이런 식으로 요새 불리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규정 때문에 좀 많은 산업계들이 준비하기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카 지역이 아까도 보여드렸던 뒤에 그림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 번 더 그림으로 설명드리겠고요. 그렇게까지 해서 세카 지역까지 해서 규정하고 있는 게 마폴의 규정이고 그 외에 지역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카브에서 2014년 1월 1일부로 마린 디젤 오일과 마린 가스 오일만을 사용하도록 그리고 0.1% 이하 황함유량 연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EU 지역은 모든 EU 지역에서 앱벌스에서 0.1% 이하 황함유량 연료를 사용하도록 2010년부터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트렌드를 보여주는 건데요. 글로벌 에어리어도 속스 에카 지역도 굉장히 지금 낮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 규정은 홍콩 규정이 2015년 7월 1일부로 발효가 됐고요. 0.5%를 앱벌스에서 또 규정하고 있고 차이나 레귤레이션이 2016년 1월 1일부로 발효가 되면서 시작은 2017년 1월 1일부터 해서 또 0.5%를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액티브하게 또 이렇게 규정을 들고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속스 에미션 컨트롤 에어리어는 아까 녹스 에카랑 동일합니다. 북해 그리고 요 발티케와 북해와 발티케 그리고 북아메리카 지역 요 칠해진 데가 현재 속스 에카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노란색으로 표시됐던 지역들도 녹스 에카뿐만 아니라 속스 에카로 같이 지정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 10월에 있었던 MEPC 70차 회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0.5% 황함유량 규정이 결정이 됐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이제 글로벌 0.5%를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결정을 지었는데 이 규제를 결정을 2020년으로 할 것인지 2025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디베이트가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 이유는 0.5%를 저스트하게 리파이너리 중에 뽑아내려면 거기에 대한 시설 투자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탈환 과정도 하나 추가돼야 될 거고, 그거로 뽑아낸 연료율을 저장하는 저장 공간도 필요할 거고, 그걸 서플라이하는 서플라이 체인, 뭐 파이프라인 등등이 필요할 건데, 그 모든 시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한 5년에서 7년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컨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은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시설 투자가 안 된 곳은 2020년에 0.5%딱 맞는 선박 사용하는 연료율을 공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이 결정을 위해서 IMO에서 연구 용역을 실시했었습니다. 그 연구가 요 C 델프트라고 하는 네덜란드에 있는 연구 용역 회사에서 수행한 거고, 거기에 좀 반대라기보다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진 연구를 또 이렇게 연구 보고서가 올라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빔코라고 하는 발틱 인터내셔널 마린 뭐 협회하고 국제 그 페트롤리움 협회에서 수행한 요 보고서, 요 두 가지 보고서가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상반된 결론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IMO에서 연구 용역 수행한 요 앞선 요 C 델프트의 보고서에는 2020년부터 0.5% 연료유 황함유량 규정 시작하는 게 산업계에 전혀 무리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 같은 경우,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리고 중동 같은 경우에는 0.5% 황함유량을 가지는 연료유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시설 투자를 들어갔었고 이미 시설이 확충된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EU 자체적으로 2020년을 무조건 못 박아놓고 있었던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IMO가 2020년 하든 2025년에 하든 EU는 무조건 2020년부터 하겠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그 주변에 그리고 선진국들은 이미 시설 투자가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아시아권입니다. 아시아권 뭐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해서 동남아, 뭐 호주 이쪽까지 전부 다 동향 조사 결과 시설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C 델프트에서 낸 요 보고서에 왜 그렇게 전망을 했느냐? 지금 저유황 연료유를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애프터 트리트먼트 중에 하나인 스크러버를 사용하는 방법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장비 설치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유럽이나 중동 지역에서 남는 연료유를 아시아 쪽으로 트랜스포테이션 해와가지고 여기서 또 서플라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반대되는 이 보고서에는 만약에 그럴 경우 전 세계 연료유 값에 굉장한 영향이 미칠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스크러버 설치가 활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스크러버를 제작하는 업체들의 카파가 전 세계 모든 선박을 그 날짜 한 날 한시에 커버할 수 있을 만한 카파가 되지 못한다 라는 이유로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건 불가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0.5% 황함유량 규정이 확정이 됐고요. 이제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게 각 선박 그리고 선주 선박 오너들의 현재 이제 당면 과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정유업계의 현황을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뭐 지금은 좀 틀려 있습니다. 한 6, 7개월 전에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정유사 4개 있죠. 뭐 SK, 뭐 S-오일 등등 4개 정유회사들이 현재까지 시설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 2020년 요 선박 연료유 공급을 위해서 시설 투자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부분은 뭐 없다 혹은 뭐 어렵겠다라는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웬만하면 이 0.5%짜리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블렌딩 오일을 쓰게 되는데 블렌딩 오일에 들어가는 라이트 오일이 더 고부가가치의 윤활유라든가 아니면 휘발유라든가 가스오일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그 똑같은 양을 투자하고 저급한 연료유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가격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게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선박 오너들은 그럼 스크러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스크러버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 15년 정도 된 중고 선박을 매각하는 가격과 새로운 스크러버를 설치하는 가격이 거의 동일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규정은 규정대로 굉장히 강화되고 뭐 환경을 생각해서 이렇게 강화되고 가는 것들은 뭐 나쁘진 않은데 어떤 시장의 현실적인 상황 그리고
요새 이제 시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하지 못한 게 좀 아쉽다라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규정이 이렇게 2020년부터 시행하도록 확정이 됐습니다. 속스 리퀘어먼트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저유황 연료율을 사용하거나 혹은 이와 같이 생긴 속스 스크러버, 익저스트 가스 클리닝 시스템이라고도 부르는 속스 스크러버를 사용하거나 또 다른 대안으로는 가스 엔진을 사용하거나 이 셋 중에 하나를 만족하시면 속스 리퀘어먼트를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에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겠죠. 아까 녹스와 지금 속스를 같이 놓고 보자면 그냥 HFO 저유황 고유황 헤비 퓨얼 오일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스를 위해서는 스크러버, 녹스를 위해서는 EGR이나 SCR을 설치를 하는 거죠. 혹은 저유황유를 사용하면서 녹스 저감을 위한 SCR이나 EGR을 사용하는 방법. 혹은 LNG 가스 엔진을 사용하는데 가스 엔진 중에 디젤 사이클 엔진들은 녹스 저감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토 사이클 엔진만 선박에서는 만족할 수 있다고 현재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젤 사이클 엔진을 사용할 경우에는 SCR이나 EGR을 함께 설치하고 오토 사이클 엔진을 사용할 경우에는 가스 엔진으로만 만족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옵션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박의 CO2 규제인데요. 그린하우스 가스 중에 하나인 CO2를 규제하면서 이제 에너지 이피션시에 대한 레귤레이션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유는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UNFCCC 협약을 바탕으로 한 교토 프로토콜 그리고 최근에 COP21에서 있었던 파리스 어그리먼트를 바탕으로 선박에서도 이제 CO2 저감이 필요한 거죠. 선박의 규정 CO2 규제 중에 하나인 EEDI 에너지 이피션시 디자인 인덱스라고 부르는 EEDI가 뭔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EEDI라는 거는 레퍼런스 라인이라고 부르는 required EEDI라는 게 있고 attained EEDI라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required EEDI는 말 그대로 만족해야 되는 기준치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레퍼런스 라인입니다. 기준선. 그리고 attained EEDI는 각 개별 선박에 계산된 디자인 인덱스 값입니다. 이 레퍼런스 라인을 IMO에서는 약 10년간의 데이터를 모아서 1999년부터 2009년까지의 데이터를 모아서 그거를 계산을 다 해가지고 점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점 찍어놓은 그 그래프의 민 라인을 이런 식으로 각 선종별로 그어서 레퍼런스 라인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지어지는 선박의 EEDI를 attained EEDI를 계산했을 때 이 레퍼런스 라인보다 위쪽에 위치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효율성이 좋지 않은 선박으로 평가받아서 아예 인도 자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 밑에 계산값이 오게 될 경우에는 인도가 가능한 이런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기준에서 만족했던 게 강화된 기준이 만약에 이렇게 내려왔다. 그럼 똑같은 디자인, 똑같은 선박 디자인으로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에서는 딜리버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조선소도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EEDI 계산식입니다. 굉장히 복잡한데요. 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나눠놨는데 밑에는 이제 트랜스포트 어마운트를 의미하고요. 위에는 CO2 에미션 하는 애들이 있고 뒤에는 CO2 리덕션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메인 엔진 그리고 보조 엔진 그리고 샤프트 모터에서 CO2를 내뿜는다면 뒤에 이제 에너지 세이빙 장비들이 달리면 CO2를 줄일 수 있다. 이게 컨셉이고요. 이걸 조금 더 심플파이 해보자면 뭐 중간에 겹치는 내용들을 싹 다 지우고 나니 이런 간단한 식으로도 정리가 됩니다. 결국 데드웨이트 선박의 총 중량 곱하기 스피드 분의 엔진 파워 곱하기 연료 소모량 곱하기 팩터값 요렇게 계산돼 갖고 결국 나오는 게 그람 퍼 톤 노티컬 마일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선박이 1톤의 화물을 1 노티컬 마일 이송할 때 선박에서 내뿜어지는 CO2량을 그람으로 표기한 게 EEDI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EEDI는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페이스 0부터 시작해서 페이스 1, 2, 3로 강화가 되고요. 지금 우리는 페이스 1에 와 있습니다.
많은 기술들이 있겠지만 뭐 이거보다 더 많은 기술들이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좀 그룹화해서 선박의 에너지 효율 기술들을 좀 보자면요. 선박의 전단에 보이는 이 부분을 불바우스 바우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파도를 이렇게 갈라주면서 선박의 저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요거에 대한 형상을 조금 변형시킴으로써 저항을 더 줄여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이어고널 디자인이라고 해서 약간 이렇게 선형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프릭션을 좀 줄여주는 그런 디자인 체인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선박에 바르는 페인트에 아까 말씀드렸던 TBT 성분을 너무 낮게 하면 이런 식으로 선박 선저에 뭐 조개나 따개비 이런 것들이 많이 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또 저항을 일으키기 때문에 요거를 붙지 않게 하면서도 규정에 만족하는 에코 페인트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릭션을 줄여주는 페인트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요 에어버블 시스템은 선수 부분에 선박의 앞부분 하부에서 에어를 이렇게 쏴줌으로써 요게 이제 선체를 타고 쭉 흘러나오면서 프릭션을 줄여주는 이런 기술입니다. 프로펠러 형상에 관한 기술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프로펠러와 스턴 어디션은 선박 그 프로펠러 뒤에 생성되는 볼텍스를 줄여주기 위한 기술들이고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도는 프로펠러나 아니면 CPP 컨트롤러블 피치 프로펠러라고 하는데 CPP 그리고 프로펠러 보스핀 등을 설치해서 볼텍스를 줄여주거나 스턴 에디션이라고 해서 스트러트 핀 이것도 볼텍스를 줄여주는 거고요. 이거는 프로펠러로 가는 해류의 흐름을 조금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핀 역할을 하고요. 이거는 프리스웰트 스테이터를 또 설치하는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솔라셀 기술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연인입니다. 카이트를 선박에 이렇게 매달아 놓은 겁니다. 이런 기술들도 있고요. 그리고 매그너스 이펙트를 이용한 로테이터 설치도 있습니다. 선박이 진행 방향과 바람 방향이 약 90도로 이루었을 때 이 로테이터가 돌아간다는 이제 매그너스 이펙트를 이용해서 요 밑에 이제 소량의 전기를 발생시키는 그런 기술이고요. LNG 퓨얼드십, LNG 엔진을 가스 엔진을 사용하는 것도 에너지 세이빙에 큰 효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최대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약 25%까지도 향상이 되는 걸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거보다는 좀 낮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CO2 관련된 규정이었고요. 최근 이제 앞으로 논의가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사항들 중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만 집어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2020년 설퍼 캡에 관해서 아직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풀리지 않는 숙제들은 과연 이 0.5% 연료율을 엔진이 견뎌낼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이게 전 세계 시장에서 생산 공급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그 적용 초기 단계에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저유황으로 가면 갈수록 요 연료유의 플래시 포인트가 낮아집니다. 선박 연료유의 플래시 포인트 규정은 솔라스라는 안전 규정에 따라서 60도씨 이상 돼야 되는데 블렌딩 오일로 만들었을 경우에 이게 60도씨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관한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논의를 해나가자라고 타픽만, 스코프만 일단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EEDI 리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스 0, 1, 2, 3에서 우리가 페이스 1 단계에 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페이스 1, 2, 3 이후에 더 강화하자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페이스 4 혹은 페이스 3를 지금 30% 그냥 잡아놨는데 그걸 40%, 45% 올리자라는 움직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재 디스커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결정 사항 중에 하나인 데이터 컬렉션 시스템이라는 게 새롭게 채택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앞서 봤던 EEDI는 신조되는 선박의 디자인 값입니다. 모든 신조선에만 적용이 되죠. 시작일은 2013년 1월 1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IMO에서는 현존선들도 뭔가 규제가 필요하다. 이미 한 10년, 20년 전에 만들어진 선박들도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규제의 초기 단계인 데이터 컬렉션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선박에서 연간 연료 소모량을 수집을 해서요. 그거를 기국이나 그 저희 같은 성급 단체에 보고를 하고 그 보고한 거를
베리파이 한 다음에 이 선박에 서트를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고한 데이터를 IMO 데이터베이스에 보고하고 이 선박은 이 서트를 1년간 선박에 무조건 보관하고 있어야 되고 포트 스테이트라고 뭐 그 선박에 들어가는 포트에서 검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걸 또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매년 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일단은 데이터만 모아보자라는 시초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요 IMO에서의 어떤 선박으로부터 GHG 감축에 대한 스트래티지를 이제 설정하고자 요 로드맵을 확정을 지었고요. 요 로드맵의 결론은 2023년에 우리 최종 IMO 스트래티지를 확립하겠답니다. 결국 IMO 스트래티지라는 건 뭐 어떻게 될지는 논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각 현존선 선박별로 뭐 지금 배출하고 있는 CO2보다 뭐 5%, 10%, 15% 감축하겠다는 그 타겟을 유엔에 보고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나온 이유는 파리스 어그리먼트 작년 11월에 이제 발효가 되면서 아이카오하고 IMO의 유엔에서 오더를 내렸습니다. 뭔가 방안을 갖고 와라. 그래서 아이카오에서 작년 8월이었나요? 작년 8월에 먼저 우리는 마켓 베이스드 미주어라고 해갖고 뭐 연료 탄소세 거래세 같은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가겠다라고 이미 선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IMO도 선박에서도 그럼 국제 선박에서도 뭔가 CO2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해서 잡아놓은 게 바로 이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박을 건조하기도 힘든데 건조한 이후에 더 CO2 규제를 강화된 CO2 규제를 적용받아야 되는 좀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환경 보호 측면에서는 뭐 맞는 얘기고 아이디어를 한 얘기니까요. 이거를 어떻게 기술력으로 극복하느냐가 저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